1959년 2월 소련 우랄 산맥 북부의 한 겨울. 온몸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영하 30도의 설산.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홀라트 샤을 언덕 위로 구조대의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2주 전 연락이 끊긴 9명의 젊은 등반대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죠. 대부분 실종된 대원들의 친구이자 동료 학생들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설원 위를 몇 시간째 헤매던 그때 수색대원 중 한 명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위태롭게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주황색 물체. 바로 텐트였습니다. 마침내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가까이 다가갈수록 구조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텐트는 완전히 붕괴된 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고 주변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대원들을 부르는 외침에 답하는 목소리는 없었고 눈보라가 찢어진 텐트 천을 때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죠. 텐트의 입구는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쪽 텐트의 측면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길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찢어진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 한 흔적이 아니라 명백히 텐트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그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던 누군가가 정상적인 출입구를 놔두고 급하게 탈출하기 위해 칼로 텐트를 찢고 뛰쳐나간 것처럼요. 대체 왜?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생명 줄인 텐트를 스스로의 손으로 찢고 나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조대는 조심스럽게 찢어진 틈으로 텐트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광경은 이들의 의문을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텐트 안에는 9명의 대원들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이 거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잘 깨어진 담요와 침낭, 남은 식량이 담긴 배낭, 등반에 필수적인 도끼와 지도, 나침반까지. 심지어 대원들의 따뜻한 외투와 방하나, 그리고 현금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존이 최우선인 극한의 환경에서 등산가들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방한 장비와 생존, 도구들을 모두 내팽개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정상적인 대피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아주 급작스럽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에서 벌어진 필사적인 탈출에 가까웠습니다. 텐트 주변 눈 위에는 그날 밤에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8명에서 9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발자국들이었죠. 그런데 이 발자국들 역시 기이했습니다. 제대로 등산화를 갖춰 신은 발자국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양말만 신었거나 심지어 맨발로 찍혀 있었습니다. 맨발로 영하 30도의 눈 위를 달렸다는 겁니다. 발자국은 텐트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숲을 향해 일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겁에 질려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줄로 걸어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조차도 500m쯤 이어지다 이내 몰아친 눈보라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자국이 끊긴 곳에서 구조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명의 젊고 유능했던 등산가들.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텐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속옷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죽음의 설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마주했던 공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세계 미스터리 팬들을 잠 못 들게 한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의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탐험대의 중심에는 리더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있었습니다. 당시 23살 무선공학부 5학년이었던 그는 경험 많고 신중하면서도 누구보다 대담한 도전을 즐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동료 산악인들 사이에서 신뢰의 상징과도 같았죠. 디아틀로프는 이번 겨울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위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우랄 산맥 북부를 종단하여 오토르텐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겨울 산행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등반 분류 체계에서 최고 난이도인 카테고리 3, 극한의 기상 조건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모두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탐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아틀로프와 그의 동료들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었죠. 그의 곁에는 9명의 정예 대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가 디아틀로프만큼이나 산을 사랑하고 서로를 굳게 믿는 동료들이었습니다.
22살의 지나이다 콜모고로바는 사실상 부대장 역할을 하는 강인하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팀의 사기를 북돋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20살의 루드밀라 두비니나는 이번 탐험의 모든 순간을 필름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 속에는 훗날 이 비극적인 여정의 마지막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게 됩니다. 핵물리학을 전공하던 24살의 알렉산더 콜레바토프는 과묵했지만 책임감이 강했고 탐험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도맡았습니다. 루스템 슬로보디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자랑하는 엔지니어였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게오르기 크리보니센코는 낡은 만돌린 하나로 얼어붙은 산의 밤을 따뜻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의 단짝이었던 유리 도로센코 역시 건장한 체격으로 팀의 든든함을 더했죠. 프랑스계 후손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니콜라이 티보 마이너스 브리뇰은 쾌활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탐험 때에는 조금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38살의 세미온 졸로타료프.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던 베테랑 군인 출신으로 다른 대원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 출신도 아니었죠. 그는 다른 산악클럽의 추천으로 탐험 직전에 갑작스럽게 합류한 어딘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풍부한 경험은 분명 이 험난한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탐험 때 10번째 멤버였던 21살의 유리 유딘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번 탐험을 고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운명은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959년 1월 23일 마침내 탐험대는 스베르들롭스크를 떠나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안은 젊은 탐험가들의 웃음소리와 노래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또다시 여정이 시작됐다. 새로운 것을 향한 탐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며칠 후 이들은 문명의 마지막 경계선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 비자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트럭을 빌려 타고 다시 며칠간의 스키를 통해 본격적인 산악지대로 접어들었죠. 하지만 이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탐험 때의 막내였던 유리 유딘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고질적인 허리와 무릎 통증이 혹한 속에서 급격히 악화된 것이죠. 동료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유딘은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더인 디아틀로프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카테고리 3의 험난한 여정을 절대 완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딘은 탐험을 포기하고 홀로 하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9명이 된 탐험대는 원래의 목표였던 오토르텐 산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오토르텐 산. 공교롭게도 이 산의 이름은 현지 원주민인 만시족의 언어로 그곳에는 가지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미신은 그저 시시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체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일기와 사진 속에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도 서로 농담을 던지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산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색대가 찢어진 텐트를 발견하고 느꼈던 짧은 안도감은 곧 더 깊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텐트 주변에 남은 건 혼란스러운 흔적들 뿐이었죠. 대체 무엇이 이 노련한 등산가들을 이토록 무방비한 상태로 텐트 밖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수색대는 이 미스터리한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텐트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숲이 시작되는 지점의 거대한 삼나무 앞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색대는 그곳에서 이 끔찍한 비극의 첫 번째 희생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삼나무 아래 그들은 마치 잠시 쉬기 위해 누운 것처럼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21살의 유리 도로센코와 23살의 게오르기 크리보니센코. 두 사람 모두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 모두 속옷 한 장만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모닥불을 피우는데 사용된 나뭇가지들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 아니었어요. 수색대가 고개를 들어 삼나무를 올려다보자 약 5m 높이에 있는 굵은 가지들이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누군가 이 미끄럽고 얼어붙은 나무를 맨몸으로 기어 올라가 나뭇가지를 꺾어왔다는 뜻입니다. 시신들의 손과 팔에 남아있는 수많은 긁힌 상처와 피부가 벗겨진 흔적은 그 처절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속옷 차림으로 발견된 이유에 대해 이상탈의 현상이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극심한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뇌의 온도 조절 중추가 마비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오히려 온몸이 불타는 듯한 극심한 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착각에 빠진 희생자는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게 되는데 이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마지막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상탈의 현상은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멀쩡한 텐트를 버리고 1.5km나 떨어진 이곳까지 걸어와서 모닥불을 피우려 했던 걸까요? 삼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은 수많은 질문만을 남긴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명의 대원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으니까요. 수색대는 자작나무에서 텐트 방향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세 번째 시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탐험대의 리더 이고르 디아틀로프였습니다. 그는 마치 텐트를 향해 기어가려는 듯 눈 위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 손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마치 눈을 헤치고 나아가려는 듯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리더의 처절한 사명감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두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는 대원들을 이끌고 텐트로 돌아가려 했지만 자신 역시 혹독한 추위와 탈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죠. 그의 주머니에서는 탐험 일지가 발견되었지만 마지막 날의 기록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하고 싶었던 마지막 하루는 차가운 눈 속에 영원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디아틀로프로부터 다시 텐트 방향으로 180m 더 나아간 지점에서 네 번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대원 중 가장 강인하고 활기찼던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그녀는 디아틀로프보다 더 텐트에 가까이 다가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그야말로 사투의 흔적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을 손톱으로 파내며 기어가려는 듯한 자세였고 얼굴과 손에는 긁히고 까진 상처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주변 눈 위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친 흔적과 함께 얼어붙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까지 텐트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쓰러진 리더 디아틀로프를 지나치며 자신이 대신해서라도 텐트에 도착해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도 살을 애는 바람과 눈보라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가장 강인했던 대원 중 한 명이었던 진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아와 디아틀로프 사이의 지점에서 다섯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의 소유자로 알려진 루스템 슬로보딘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두 명과 마찬가지로 텐트를 향해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는데요. 그의 상태는 수사관들에게 또 다른 거대한 의문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의 머리에서는 길이 1.5cm, 깊이 0.5cm의 미세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된 겁니다. 이 골절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지만 분명 극심한 고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그 역시 텐트를 향해 처절하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쩌면 무언가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한 후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기어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신 주변 눈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는데 이는 그가 쓰러진 후에도 한동안 체온으로 눈을 녹이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세 명의 대원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존의 유일한 희망이 남아있는 텐트였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뒤로하고 혹한과 싸우며 단 한 걸음이라도 더 텐트에 가까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 텐트는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산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절한 사투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체 그 밤 텐트 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대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